현재 고령 인구가 77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만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니 중장년과 노년층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고 혼자 살게 된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혼자 산다는 것 하나로 이상하거나 측은하게 볼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혼자 산다고 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경우를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독립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혼자가 되어보니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느 날 혼자 살게 될 것에 대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되어보면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한 이유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노후 생활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끔찍한 생활이 있을까 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가 10대 중반에 이르게 된 때부터 눈치 보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얼굴은 맨날 인상 쓰고 심드렁하게 다니고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10대만 돼도 눈치 보며 사는데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지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정말로 모든 주도권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경우에 혼자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만 함께 산다고 행복해지기가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자식들이 장성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자식들과 처음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었다고 섭섭해하거나 풀 죽어 지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된 세상이니 속 편하게 세상 변화와 딱 맞춰 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서 남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지가 지금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은 여성은 날개를 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은퇴를 하면 사회에서 특별히 요구받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늙음과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제하며 꿈과 희망을 억누르고 살았던 분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총평해서 앞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가 필요한지 행복한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아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내 속을 썩였더라도 지난 날을 뉘우치고 개선 의지가 현저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 무시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미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예를 들어 잔잔한 미소가 아닌 깔깔 웃음소리를 내며 배가 당길 정도로 웃었던 적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릴 적 별것도 아닌 것에 친구들과 배를 움켜잡고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앨범에 꽂혀있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미소는커녕 무표정한 사진들이 훨씬 많죠. 나이 들어서 웃는 경우가 많이 없는 만큼 웃음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웃음이 넘쳐나는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웃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웃을수록 엔돌핀이 많이 솟아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여주고 회복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옛부터 웃음은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300에서 600번 웃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른들은 하루 평균 대여섯 번 웃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웃는 시간은 짧아지고 아이들에 비해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 들수록 그 웃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게 웃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심하게 나이 들다 보면 결국 우리도 웃음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노인네, 더 나아가 고약한 노인네가 되고 말겠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웃음을 지켜야 합니다.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심을 잃지 않으면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르다는 것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함께 놔두면 잘 어울려 놀고 곧 친구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친구와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다니는 회사를 비교하고, 직급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비교하고, 거주하는 동네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빠지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상대 평가를 해대는 그 한반도 남쪽은 정말이지 비교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타인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 앞에서 위축되니까 살맛이 나지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기가 죽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나만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평소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행복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이면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대방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그 인생 자체도 너무 건조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쁨, 즐거움, 놀라움 그리고 슬픔까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반갑다,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도 물론 함께 행복해집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같이 부딪혀보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코미디 보고 많이 웃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많이 운다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TV 보고 이러면 실없다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감정 표현 그대로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이면 더 좋겠지만 눈물도 굳이 억누르고 감출 일이 못 됩니다. 안에 쌓아두는 것보다 슬프면 펑펑 울어 제껴주는 것이 마음에는 더 좋죠. 세 번째,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는 것.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찼고 그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의 뇌를 자극하고 성장시킵니다. 못 보던 그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눈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호기심 없는 인생은 삭막합니다.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동심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 호기심은 똘망똘망한 생기 있는 눈망울을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아이들에게 세상은 궁금한 것 천지이고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대화 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도 겉돌 뿐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영영 모르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지만 말처럼 웬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보게 되질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살아도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래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게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몰랐을 때 그나마 질문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더 찾아보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지도 않겠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죠. 동심은 주름살과 책임감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착같이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철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산다 한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오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의미는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떠올리시거나 고독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보다는 학교에서조차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혼자여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 행복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그렇게 혼자가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럿이 모이면 자신의 뜻이나 마음과는 달라도 대세를 따라줘야 하고 또 그것이 단체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야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분위기를 깰 수 없어 대세에 맞춰주지만 사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능률과 효율성이 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우리 한민족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메뉴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단체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따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그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늘 줄을 맞춰 걸어야 했죠. 개성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특정 상표의 가방이 유행이라면 그 가방을 다 들어줘야 하고 가을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라면 모두가 트렌치코트를 사서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말이죠. 나이 들어서까지 관리와 통제, 능률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벗어나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입맛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 페이스에 맞게 길을 걸으며 주위 풍경도 살피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나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인생은 축구와 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정말 고독한 운동 경기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달려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식들도,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배우자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길을 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밀고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간다 해도 욕망과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배우자의 꿈을 따라 원치도 않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누군가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루어야 하죠. 우리의 꿈이 어떤 이에게는 순진하고 우습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죠. 또 다른 이가 꾸는 꿈은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렵고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가 갖기에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소망했던 꿈을 이뤄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자신만의 의지와 페이스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른 이의 꿈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혼자가 사회와의 인연을 끊고 독거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기쁨, 자유로움,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즐기는 독립적인 사람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도 잘 지내게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남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여야 한다는 것의 두려움을 우리 모두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나이를 멋지게 먹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 문득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항상 유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이 1위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씁쓸한 통계죠. 은퇴 후에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중 기분이 처지고 의욕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시로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집안일을 돕자니 실수투성이에 자꾸 핀잔만 들으니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은퇴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비교해보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죠.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어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은퇴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자기 역할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이 먹으면서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우울증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어서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을 위해 또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뒤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오는 우울감은 매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자가진단 10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요즘에 의욕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는가? 두 번째, 헛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가? 네 번째,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절망적이란 느낌이 자주 드는가? 여섯 번째, 집에만 있고 싶은가? 일곱 번째,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가? 여덟 번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 아홉 번째,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가? 열 번째, 다른 사람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자주 느끼는가? 이 10가지 중 7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많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것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가볍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을 작게 보는 것이죠. 이 차이를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 먹으면 마음은 먹을 수 있어도 이 몸과 시간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매사에 우울하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 교수의 강의 내용에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재벌인데 우울하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일은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자기가 구입한 땅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함에 빠져 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우울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현재 지금 가진 것을 즐길 때 우울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만족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차오를수록 답답해지고 가슴까지 차면 숨쉬기 불편하고 만약에 목까지 차오른다면 더 답답할 것입니다. 입과 코까지 덮어버리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 죽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원하고 바랐던 바를 이루면 이루는 얼마 안 돼서 그것에 익숙해지지요.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또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성취하면 또 익숙해져서 또 다른 더 큰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늙음의 미학에 나오는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듣고 좋은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잇몸이 약한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정신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니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볼 것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먹고 있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공통적으로 만족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버려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노래 중 유명한 노래인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사에 있는 말처럼 과거의 괴로움이나 아픔 등을 어쩌다 한바탕 웃을 때 그 웃음에 묻고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늙고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시길래 오래 사실 수 있는가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음식이나 운동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필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오래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주요한 노화의 여러 지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실제 살고 싶은 나이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실제 인간은 현재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트랜스휴먼으로, 이 트랜스휴먼에서 이제 포스트휴먼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 부분 인조인간입니다. 인조인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고쳐가고 개선해가면서 우리는 마치 다른 인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류가 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 삶을 때로는 스스로 저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장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오래 살았지만 정말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의를 장수하는 자들의 기쁨 요소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프랑스의 장칼맹이라는 할머니는 120세하고도 5개월 2주를 생존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이 살아왔던 이 세월 속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산업혁명도 아마 지나가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축적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실제 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거든 더 이상 그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낙천적 성격이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100살을 넘게 사셨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 중 어떤 분은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셨고 어떤 분은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밥 매러 나가면서도 100세 이상을 사셨는데 이분들의 주요 특성들 중에 가장 공통된 하나는 원만한 성격이었습니다. 낙천적 성격의 요인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00세 이상 사셨던 장수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규칙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조주 스님이라고 전설로 전해오는 이분이 120세에 입적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세에 입적을 하신 이 당나라 조주 스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가에 대한 연구들의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평생에 걸쳐서 했던 가장 상징적인 행동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 명상에 대한 인기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당나라 조주 스님이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명상을 하셨는데 명상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한결같이 거의 일정했다는 겁니다. 즉, 조주 스님은 보통 1~2시간 정도 명상을 하시는데 그 짬짬이 쉬는 시간 동안에 밥을 먹거나 혹은 법회를 하시거나 산행을 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사이에 들어가고 명상이 삶의 주요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 하루가 유지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명상을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이 돌아가니 명상이 규칙의 핵심이고 생활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멀리했겠지만 그런데 이 명상이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변화나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깨끗하고 정렬된 생활 안에는 삶의 규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규칙성이 이분을 장수하게 하고 이분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귀감까지 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실성입니다. 미국 LA에서 아서 윈스턴이라는 분이 은퇴한 지 20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00세까지 버스 수리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세면 잘 걷기도 어려운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연구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왔다라는 동일한 연구 결과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소 윈스턴 같은 경우 평생을 이 버스 수리공으로 지내셨는데 그 중에 아내가 사망했던 날 그때 딱 하루만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이분의 이런 성실성이 어쩌면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다시 원만하게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슬픔을 어느 정도 조절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별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별의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을 일명 사별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별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제일 목표는 바로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가던 곳에 다시 나가고 먹던 밥, 먹던 시간에 다시 밥 먹고 늘 그 일상에 하던 루틴, 즉 반복적 일상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회복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것은 일상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늘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배가 그 시간이 되면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일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미치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늘 회복이 빠릅니다. 일상이 무너진 분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조절하고 몸의 밸런스도 맞춰가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소 윈스턴이 버스 수리공으로 100세 넘어까지 있다가 은퇴한 지 20일 만에 돌아가신 이유는 20일 동안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의 패턴이 무너졌을 때 몸의 밸런스가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기저기를 쉽게 고치고 치료를 받아가며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수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행복감을 높이며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도록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느끼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또는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 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꿋꿋이 잘해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 보이는 사람도 또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나 자식 또는 절친에게 과하게 의지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배우자나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도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을 두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자식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높아지고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내 동창 딸은 저렇다더라 하면서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이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내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는 의지한 사람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도 럭비공 튀듯 예측할 수 없이 널뛰기를 하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또 내 밖의 세상,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하루빨리, 아니, 지금 당장 집착과 걱정, 기대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은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관심과 기대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밋빛 안경을 써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이상한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서 세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생각도, 가진 돈과 비례해서 행복도 끝이 없이 커질 거라는 믿음도 모두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내 시력에 맞는 것을 바꿔 써야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맞는 것을 찾았으면 될 일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닥달하고 애먼 사람을 들들 볶고 만만한 사람을 잡아 족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시력에 맞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맞는 안경을 골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시력에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게 버텨온 그를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는 자식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곧이곧대로 반응하는 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쏟아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화가 싹 틔울 때부터 알아차려서 불편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여 가라앉히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할 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잘 가다듬는 침착함도 생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사는 게 그야말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이 마법 같은 능력을 꾸준히 활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홀로서기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크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그러다 상처 입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빈곤을 얘기할 때 이 단어 한마디가 다른 무엇보다 현실감 있게 아주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류노인입니다.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면 탈일 뿐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산 관리 잘 해오다가 막판에 잠깐 판단 미스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기에는 누구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기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는 하루 한 끼로 만족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유지를 수거하고 다닙니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병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냉방이나 난방시설 없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끝내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노후 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수입, 둘째는 준비된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할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가족도 떠나버리는 냉혹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그 노후 빈곤층의 사람들.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모아온 재산 관리에 실패한 이분들의 일들을 갈무리하다 보면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자료로 남습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그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6,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는 끝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과도한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결혼 비용은 정말 폭탄 중에 폭탄입니다. 학업 다 끝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한숨 돌릴 참이면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식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마는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자식 결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 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끝이 안 나는 성인 자녀 부양. 두 번째도 자식입니다. 이제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중장년 세대를 부모님 봉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덫에 걸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키울 때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 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자 손녀의 성공이 할아버지 경제에게 달렸다는 말까지 있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안쓰러워지죠. 은퇴 이후 손에 쥔 것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식이 찾아와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업 자금은 없이 말입니다. 그 집 한 채 있는 것으로 담보를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준 집이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 죽으면 자기 집이니 먼저 당겨 쓰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사업치고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자식 보기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집을 내놔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은퇴 인생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 그것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좀 잠잠해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금융사기의 천국입니다. 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량도 세계에서 제일 적고 사기 처먹은 돈도 거의 환수가 되질 않죠. 그래서 사기범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도 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사기범들이 은퇴자들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지 말고 이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고수익 이자만 받으라고 꼬드기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그냥 묻지도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범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약한 고리를 탁 건드리는 겁니다. 또 대부분 금융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과신해서 당하는 케이스도 아주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유치를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듣도 보도 못한 파생금융 상품, 펀드 등을 투자하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는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급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다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또 하고 편의점을 또 열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경험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가맹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떼다 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킵니다. 창업, 도전, 멋진 일입니다. 부디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너무 빠른 재산 증여나 상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위한 불문율처럼 퍼져 있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젠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새 집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감언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아들 내외의 간절한 그 부탁에,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결국 나오죠.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돼버립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노후 빈곤율이 약 40%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분들도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의 판단이 여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버리지 않으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90%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부족한 10%만 생각하며 불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며 사느라 행복한 삶을 뒤로 미루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아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쁜 상황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통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젊은 시절에 다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년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나쁜 상황까지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모든 상황은 지나가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버려서 남들이 비난하든 어떻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버려야 오히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책을 쓴 루미니타 세비역은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를 버리고 닥쳐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핑계거리를 버리고
불평한 마음을 버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타이틀을 버리라고 했죠.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비우기보다 오히려 채워넣는 쪽으로 몰입하기 쉽습니다. 여기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엔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머릿속이 온통 뭔가를 채워넣을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그렇지만 하나를 손에 넣으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하나를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버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생각 외에는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물건을 사서 저렇게 쌓아놓은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물건으로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유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외면의 욕망이 아닌 내면의 욕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리고 비우기의 최고 경지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욕심, 집착,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야 우리 노년은 행복하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버리고 비우면 우리 영혼까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옷도, 고민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로 버리고 비운 만큼 삶의 질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와 함께 걱정도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부자이며 여유로움의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 가치일까? 가끔 반문하면서 내 주머니 속을 채우는 욕심이라면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여러 갈등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니 더욱 편안해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버리고 비워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삶에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에만 몰입하지 말고 나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가슴 안에 좀 더 나은 가치를 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꼭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걱정이죠.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다 기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 TV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60부터 90까지 100세 시대에 30년 내지 40년을 살려면 노후 자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 40억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 자금을 그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만 해칠 뿐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고 또 육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몸뚱이 하나로도 80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노동자는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면 일당을 번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 쓰고 남겠죠. 우리는 지나치게 노후 자금이 몇 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본다면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이 없이 은퇴한 분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을 그런 실행력을 갖는 것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노후 자금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죠.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지만 나이 들면 다 혼자 되게 돼 있고 외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시간을 짜임새 있게 보내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60대 중반이 되다 보면 이부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과식과 과음을 해도 전혀 소화 기능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 그 이튿날 굉장히 위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넘게 몸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게 아픈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 아픈 데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질병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삶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시간에 꼭 1시간 이상 아니면 짧게는 30분 이상 매일 걸으신다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맛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평지 산책길이나 혹은 강가가 있으면 강가를 걷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를 걷고 동네 한 바퀴라도 하루에 30-40분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방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반이 다치거나 한다면 긴 시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에도 방에서 미끄러져 몸을 다치게 된다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도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에 대한 근육, 허벅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서 두 발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지나친 욕심이죠. 나이 들면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 들면 소풍 왔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살 필요가 있고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힘드냐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힘들고 웃을 일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가 혹시 유머를 하면 오바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웃으면 또 나도 웃고, 그런 웃음으로 유발시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훨씬 잘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푹 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 직전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와인을 한 잔을 먹거나 한다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좋죠.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만 삽니다. 그런데도 걱정 1년치를 한 번에 앞당겨서 하죠. 우리 인생은 길기에 하루 쓸 만큼만 쓰고 하루 걸을 만큼만 걷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